출발 새 아침. 경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준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주변인에 대한 수십 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청문회를 하는 동안 부인이 불구속 기소되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시점에는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은 정면 승부를 택했죠.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어색하고 불편한 통과가 시작됩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장관은 인사권을 가지고 각자 상대를 향해 휘두르다 잘못 튕겨 나가기라도 하면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만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총장과 장관 모두 권력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고 위험한지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밤사이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해주는 뉴스봇 시간입니다. 이정훈 시대평론가와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제 현대글로비스 차량 운반선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고립되었던 한국인 4명이 모두 구조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이제 다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 3명을 먼저 구조를 했죠. 네. 선미 쪽 프로펠러 샤프트 룸에서 이제 다 구조를 일단 했고 그때 나머지 선원 1명 위치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된 3분이 이제 알려준 내용인데 엔지니어링 칸에서 강화 유리 뒤에 갇혀 있는 걸 봤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제 구조 작업을 추가로 진행을 해서 나머지 1분까지 다 구조를 마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원 24명 모두 이제 구조가 완료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고 원인 규명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고 당시 지금 이제 쭉 조사를 해본 결과는 일본 선박이 반대편에서 갑자기 접근을 해왔다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급선회를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본 선박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예. 뭐 이거 의도적으로 다가온 건 아니겠죠?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본 선박이 다가온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충돌을 피하려고 이렇게 빨리 돌다가 이렇게 쓰러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추정이 되는 겁니다.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확히 좀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네. 야당들의 반발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정의당을 제외한 야사당은 해임 건의안 뭐 제출하겠고 국정조사 특검도 추진하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조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 장관의 임명 관련한 그 뭐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결정을 앞두고 그제 청와대로 조 장관을 불러서 면담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후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대국민 메시지도 2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어제 오전 9시 차담회 때 이 임명 의사를 참모들에게 이제 밝혔다는 얘기고, 이제 장고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인데, 네, 이제 이제 후폭풍이 어떻게 불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역시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검찰 개혁인 것으로 보이고, 어제 임명장 수요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맡기려 한다라고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 장관도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 완수를 여러 차례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 코가 투자를 했고 코링크 대표가 최근까지 또 대표를 맡기도 했던 WFM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어제 새롭게 또 알려졌죠.
이 정 교수는 WFM의 이 사모펀드 코링크 투자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교육 전문가고 WFM이 교육 관련 업체여서 자문료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코링크가 WFM을 인수한 이후에 그 전엔 다른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교육 관련 업체였는데 2차 전지 사업을 추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경영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WFM 현재 대표, 이 WFM이 대표가 바뀐 사실을 어제 증시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WFM 어제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이 지금 현재 대표가 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 그러니까 지금 코링크의 실소유주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한 그 오촌 조카. 지금 해외로 지금 도피한 상태죠. 그 오촌 조카가 정 교수를 소개해줬다라고 또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미 기소당한 정 교수가 이제 조만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속에 어제 코링크 대표와 웰스 ENT 대표 또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를 했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 실제 투자 금액이 14억 원에 불과한 펀드를 외관상 100억 원의 펀드로 둔갑시켰다라고 지금 검찰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정 교수도 이제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이제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모펀드 관련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으면서 이 조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조국 장관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뜻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좀 추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 내용들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좀 지켜보죠. 그리고 또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실무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제 어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한 거고, 그런데 또 조건을 딱 달았습니다.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 예.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때 들고 온 대안 갖고는 안 된다. 예.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새로운 걸 좀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경제제재를 풀 수 있을 만한 뭔가 갖고 와라. 이거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으로 지금 일단 보입니다. 이 최 부상의 반응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 직후에 나와서 더욱더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거다. 며칠 내 아니면 몇 주 안에 북한과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최 부상 발언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이번에도 똑같은 반응을 좀 보였네요. 네, 일단 미국하고 북한이 만났으면 좋겠고 만나서 뭔가 해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조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야당에서는 혹은 여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선 먼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미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이 임명 사유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장관 임명 사유를 밝히는 것은 처음이기도 하고 또 7명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한 명만 올라온 거에 대해서 또 좀 송구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국 후보자 관련돼서 메시지를 내셨죠. 아무래도 그동안 약 한 달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뭔가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좀 밝히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밝힌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개혁에 더 방점을 두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었지만,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장관이 판단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신 거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거다. 지금 결국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텐데요. 어떻게 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예, 이미 이제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같은, 내용을 마련하고 또 관계기관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또 국회와의 호흡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또 과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는 학자로서 관련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활동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에는 적임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 장관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여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관이라고 특히 조국 장관이어야만 반드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상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이제 입법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안 심의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눈여겨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행정부에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장관이나 차관이. 그래서 네. 장관과 차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법이 됐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이 끝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법된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령이라든지 규칙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인사 이동이라든지 또는 관계기관의 재편 같은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장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임명이 되고 나면 사실 본인도 힘들겠지만은 조직 장악력이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야당의 반발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당도 반발이 세고 특히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잘 될지 사실은 그것도 걱정이고 이런 야당의 반응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방향이 가는 건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개혁의 적임자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중에 본인이 직접 관련된 것이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나 이런 것들도 부족해 보인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좀 점차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야당도 이제 의혹 제기와 그것을 통한 반대하는 것을 계속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입법의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월 정도부터는 패스트트랙에 세웠던 여러 개혁 입법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회도 그 논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기존에 계속된 의혹 제기만을 또 야당이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또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검찰에서 물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 관계자라는 그런 약간 애매한 존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장관이 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한참인 가운데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이런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검찰도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조차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는 한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총장이 두려워한다거나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주저한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조국 장관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조와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한 달간 보여준 모습에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수사가 왜곡될 것이다, 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거는 좀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본인 스스로도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전혀 보고도 받지 않고 터치도 안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 역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 장관의 가족펀드를 운영하는 사모펀드 관련 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영장이 발부된다면 더더욱 조국 장관에게는 타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뭐 조국 장관 스스로 해명을 했을 때나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관련된 자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조국 후보자 본인하고 관련되지는 않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자들이 소환된다든지 또는 압수된다든지, 구속 영장이 청구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 뭐 조국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근데 예전에 김태정 법무부 장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태정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장관이 되고 났는데 그 부인인 김모 씨가 온로비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연관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사퇴할 수 있는 혹은 뭐 해임할 수 있는 건이다 이렇게 아마 대통령이 당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번 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의혹이 나오고 또 그 의혹이 어느 정도 이제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시작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검찰을 장악하는데 주 안점이 있었던 장관들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은 그 검찰을 장악한다는 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법무부 장관은 애초부터 검찰을 장악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사고됐었던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의 사례와 지금 사례가 똑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매달 고문료 200만 원씩을 7개월 동안 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해명한 바로는 뭐 세금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그 조치를 다 했고 학교에도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드러내놓고 그런 어떤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범죄 의도라든지 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해명하는데 이런 점 현재까지 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도 지금 관련돼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니까 수사 진행에 따라서 좀 더 분명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미 겸직 허가도 받았고 세무 신고도 다 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조 장관 취임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가 부정 발급된 것 같다. 그래서 조 장관 등 3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정면으로 이 조국 장관 역시 피의자가 돼버리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역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저희들이 이제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거니까 한계는 있겠죠.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한 그 의혹이 집중되다 보니까 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건데 네. 딸에 대해서는 인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담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런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거
부분도 좀 더 뭐 어차피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때 가서 논의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과 함께 어지러운 정치를 아주 우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편파적으로 공정한 정치 토크. 우아한 정치. 네, 여전히 전국은 폭풍 속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품격 있고 우아하게 정치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국회 정보위원장이신 우리 그 이혜훈 의원님께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먼저 하나 속보 들은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북한이 또 그 미상의 발사체를 또 쐈다. 계속 쏘고 있죠. 근데 지금 또 벌써 쐈어요? 네. 네, 올해 들어서 한 10번째쯤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속보가 떠가지고 깜짝 놀라서 여쭤보는 건데 왜 이러는 겁니까? 처음에는 한미 합동 훈련 때문에 쏜다고 다들 네.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서 계속 쏘는 거 보면 자기들 신형 무기 개발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전하고 이게 위협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지 싶어요. 이제 북핵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자기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면 오늘 또 최선희가 보면은 미국을 향해서 이제 실무 협상에 네네. 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 임하면서 자기들이 조금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고 한달까? 그런 거죠, 뭐. 아니 근데 협상에 우위를 이렇게 점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뭐 경제 제재를 풀 수 있을 만한 좋은 걸 갖고 나와라 이렇게 약간 협박조로 미국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하고는 이제 다시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새로운 안을 갖고 와라 이런 없으면 식이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발사체를 쏘는데 그렇다면 이 발사체가 또 지난번에 여러 번 쐈는데 발사체마다 조금 다르다는 얘기도 또 사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세 가지 종류가 네. 선보이는 거죠. SLBM 잠수함을 네. 선보이고, 그 다음에 이스칸데르급이라고 보이는 미사일을 또 선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구경 방사포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미국의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네. 이 세 개가 다 굉장히 신형이고 이게 위협적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까지 이거는 상당히 수 있다? 미국조차도 신경을 써야 될 정도의 그런 위협적인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동북한이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이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핵 역량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평화를 선언하고 뭐 핵 동결을 선언했다고 해서 전혀 실행하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핵 역량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좀 안심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뭔가를 180도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뒤로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끊임없이 핵 역량을 더 강화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도 북한이 말로만 하는 거 동결하겠다 하는 얘기를 믿고 믿으면 안 되네요. 예, 거기에만 맞춰서 대응하면 안 되죠. 그러네요. 행동으로 보이는 걸 보고 행동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말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432 쓰시는 분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북한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거짓말 이렇게 되면은- 말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거짓말밖에 안 하는. 예. 예, 어쨌든 또 우리 정보위원장으로서 좀 앞으로도 저에게 좀 안심이 네.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준비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결국은 단행을 했죠.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 주고 나서 하신 메시지가 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소위 말하면 지금 얘기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후보자들을 낙마시킬 때 네. 본인의 위법 행위는 하나도 제기되지도 않고 발견이 아니라 제기조차도 안 됐고 가족의 위법 행위도 제기조차 안 된 사람들을 낙마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네. 안대희 후보자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데 국민 눈높이보다 많이 받았다고 낙마시켰잖아요. 안대희 후보자. 네, 이 경우에는 위법행위 제기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였죠. 네. 근데 교회에서 했던 강연이 종교색을 너무 띈다. 네. 이분도 개인 비리나 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하나도 제기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종교색을 너무 띈다고. 아니 개인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돼야만 낙마시킨다는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과거 본인들의 행태와 너무 180도 달라서 야 이렇게 내로남불의 절정판이구나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안대희나 뭐 문창국이나 전부 다 좀 그 여론이 아주 안 좋았던 걸로 사실은 또 알고 아유 있죠. 지금보다 안 좋았나요? 지금보다 검증이 좀 덜 됐죠, 언론상으로. 아우, 지금보다 네. 뭐 안 좋았나요?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야당에서 보기에는 너무 이거는 내로남불의 전형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청문회란 자리는 범죄 행위의 물증을 찾았나 못 찾았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수사가 하는 거죠. 근데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과 책무성이 과연 그 장관이라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장관이라는 공직이라는 거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도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건데 그런 정보력과 권한을 자기 사익을 챙기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공익을 챙기는 데 집중할 것인가 그것을 가늠하고 따지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위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상당한 물증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기가 됐다고 검찰 과정 수사 과정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물증이 확인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변호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자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였을 시절에 왜 야당일 때는 그렇게 하셨나요? 그때는 변호사는 변호사였습니다. 평생 네네. 변호사시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그래서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주국퇴진 행동 이걸 지금 같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한국당은 또 현충원까지 가가지고 장애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야권 연대에 나가는 거냐 또 이렇게 보는 그럴 시각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특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검이라는 거는 현재 검찰이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검찰 못 믿겠으니까 새로운 검사를 임명하자는 거잖아요. 특별한 네, 검사를. 네, 네. 근데 지금 검찰이 누구보다도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검사를 데려오는 거는 현명치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해임 건의안하고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저는 더 공감이 갑니다. 한국당보단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더 훨씬 네. 건설적이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자체가요. 네. 지난번 청문회를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가 보이콧을 했는데 그 이유가 네네. 지난번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그 청문회 일정으로는 증인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을 못했어요. 그리고 후보자는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청문회를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애초부터 그게 불가능하고 진실을 밝히는 걸 원천 봉쇄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정조사는 후보자가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 처벌의 조항이 있거든요. 네네. 인사청문회법과 국정조사 국회에서 증언 및 감중에 관한 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의 장에서 그리고 그때는 증인들에게 원래 5일 전에 통보해야 증인이 네, 나올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거고 안 나오면 처벌을 받는데 그때는 하루 전에 합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5일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증인도 나와야 되고 후보도 거짓말하고 위정에 처벌을 받는 증인도 처벌받고 후보자도 처벌받는 그런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8328 쓰시는 분은 인사권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임명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지금 보면 전 국민이 천군백군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분 아까 제가 이제 읽어드리려고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못된 임명이다. 또 이런 의견 지금 주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그분이 임명권은 대통령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시는 분은 그 똑같은 논리를 왜 박근혜 정권 때는 그렇게 길을 쓰고 다 낙마를 시켰는지 본인들이 이중자 때이고 모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도 그렇군요.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문제 삼기가 어렵죠. 그런데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이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되고요. 3분의 1 이상 서명하는 건 쉬울 텐데 이제 네. 과반 동의가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될지인데 149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제 대한정치연대까지 합하면 넘습니다.
넘는데 대한정치연대 안에 지금 보면 갈리잖아요, 여기. 민주당 네. 이중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꽤 있어서 네. 그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될지 어떻게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뭐 평화당도 같이 협조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평화다. 그래서 예. 예. 어쨌든 지금 그래서 뭐 오신환 원내대표 정권 퇴진 운동 거론하고 홍준표 대표도 국민 탄핵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권 퇴진까지 나올 만한 일입니까? 사실 그런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런 뭐 다양한 얘기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나오죠. 네. 근데 국민 다수의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일은 결국 그렇게 귀결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는데요. 검찰이 인사청문회 도중에 후보자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다, 뭐 공소시효 때문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표창장 문제도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고 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나오고 더 특이한 거는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이 좀 비춰진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피해 사실 유포가 좀 너무 심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기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청문회 날이 그날 밤 12시가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굉장히 네. 특이한 상황인데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면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사를 못하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거고. 근데 네. 이거는 굉장히 국민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일단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는 해놔야 수사는 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소는 상당히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근데 이제 검찰 발의로 그게 이제 뭐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직안에서 어떤 형태의 경로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개인의 일탈인지는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사 중간에 피의 사실이 유출이 되는 거,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 이런 부분은 저는 현명하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꼭 짚었으면 좋겠는 게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수사기관에 그때는 소위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보를 쓰마미급으로 아예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몇 가지 정보 유출된 것 같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식의 사건을 기억해라 이러면서 이제 이것하고 좀 비슷하다 얘기하시는데요. 왜 논두렁 사건만 얘기하시고 그보다 더 했던 최순실, 정유라, 박근혜 그 사건은 얘기 안 하시는지. 그 사건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미 다 청문회도 끝났고 검찰 수사는 다 끝난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네, 아직 이제 판결이 안 났어서 그런 거죠. 판결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검찰의 네. 정보 누출과는 네. 법원의 판결은 전혀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죠. 네, 그렇군요. 그 청문회에서 사실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보이콧하면서 안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네. 최이배 의원이 이제 혼자 참석하셨습니다. 정책 질의도 하고 이것저것 최이배 의원의 뭐 활약이 빛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른미래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좀 약하다. 당시에 최이배 의원 혼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만이 할 수 있는 혹은 전국 이슈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역할, 활동 이건 뭐가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주당과 자한당이 아주 급조로 합의한 그 청문회는 구조 자체가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들러리 쇼가 불가피한 들러리 쇼로 귀결될 게 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증인이 안 나와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청문회였고 그 청문회는 네. 후보자가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청문회에서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런 청문회를 합의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반대하다가 그 합의가 어떻게 보면 들러리 쇼밖에 안 되는 청문회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로 보이콧을 했던 걸로 그렇게 이미 다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좀 아주 산뜻한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냐 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해도 거대 양당이 뭐 아예 뭉개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버리니까 참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더 중재자 역할을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하실 수 있게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거대 양당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양당이 그냥 알아서 합의해버리게 되면 합의를 해버리고 뭐 아예 그냥 밟아 뭉개버리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연동형 비례제 원안이 통과되면 좋아지는 당은 우리공화당, 정의당 두 당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좋아진다. 바른미래당은 저건 언론이 완전히 오버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바른미래당은 증가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산식을 잘못 적용한 보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계산이 하도 복잡해서 저희는 못합니다만. 계산 산식을 잘못 네. 적용한 오보들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한 다음에 이게 부당하니까 주택법 개정안을 내놔야 된다 이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안을 내셨잖아요. 네. 사실 그 의원님 지역구가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그 전부 다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동네입니다. 거기가 이미 다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하고 다 사람들 이주하고 지금 공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게 터져가지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했다는 건 정부가 네. 우리가 이런 이 정도 값을 받고 분양을 하겠습니다라는 네, 계획을 네. 정부가 허가해 준 거거든요. 이미 공지를 한 거다. 예,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가지고 허가해 줬고 그 계획을 허가 받았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겠다 결정한 상황이고 심지어 집까지 부숴버린 경우는 네네. 이거는 정부가 중간에 그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허가해주고 요 정도 받으라고 인정해줬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거 절반 정도를 받아야 되겠어 라고 값을 후려쳐도 재건축을 없었던 일로 되돌리지를 못합니다. 집을 다 허물어버렸는데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명백한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2008년에 이제 유사한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 판결문에도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보장된 재산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 개정안을 낸 거는 재건축 이번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네. 사업 시행 인가를 정부가 해준 곳은 제외해야 된다. 이런 골자. 그리고 네, 집값에 맞습니다. 영향을 못 미치는 소규모 단지는 제외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잠시 후 8시 10분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